도대체 언제까지 이 빌어먹을 흙구덩이에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1934년의 어느 새벽, 정주영은 김을 매던 호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강원도 통천의 들판은 소년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숨통을 죄어오는 거대한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의 공기는 살을 애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소년의 심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불길은 그 추위조차 태워버릴 만큼 뜨거웠습니다. 허리를 숙여 억센 풀을 뽑아낼 때마다 손톱 밑으로는 차가운 흙탕물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대물림되는 가난이라는 형벌의 낙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아들의 좁은 어깨를 툭 치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땅은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 법이다. 정주영아. 흘린 땀방울이 내 인생의 전부니 딴 생각 말고 이 흙을 만지며 살아라. 하지만 정주영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외쳤습니다. 아버님, 땅이 정말 정직하다면 왜 우리 가족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매일 밤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잠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흙먼지뿐입니까? 소년의 눈은 이미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경성의 불빛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주영은 잠든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를 뒤로하고 도둑처럼 안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아버지가 장터에서 평생의 동지였던 소를 팔아 마련한 전 재산 7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7 식구의 생명줄이었고 아버지의 등뼈와 맞바꾼 피의 결정체였습니다. 돈을 집어드는 소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정주영은 부지런함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페류나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70원을 반드시 1000마리의 소떼로 불려 돌아오겠다는 광기 어린 맹세와 함께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달리는 소년의 뒤로 고향의 산맥이 멀어져 갔습니다. 경성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70원은 며칠 만에 바닥을 드러냈고 정주영은 공사장의 돌덩이 위에서 새우잠을 자며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굶주림의 눈앞이 노랗게 변할 때마다 그는 북쪽 하늘을 향해 절을 하며 매일 밤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져간 이 소 한 마리 값을 반드시 만배로 불려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는 죽어서도 이 땅에 발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 처절한 외침은 훗날 서산 간척지를 가로지르는 광활한 소떼의 대장정이 되어 역사에 기록될 운명이었습니다. 소녀는 경성 복흥상회라는 쌀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들은 굶주린 정주영에게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금광처럼 보였습니다. 정주영은 남루한 차림을 한 채 쌀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2배로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3배로 일할 테니 제발 저를 써주십시오.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청년의 비쩍 마른 몸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섞어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놈아, 80kg 쌀가마니가 장난인 줄 아느냐? 하나도 제대로 못 들 녀석이 어디서 허풍을 떨고 있어? 정주영은 주인의 말을 가로채며 눈을 부릅뜨고 다가갔습니다. 한번 해보지도 않고 어찌 아십니까? 지금 당장 올려만 주십시오. 주인은 턱짓으로 구석의 쌀가마니를 가리켰고 정주영은 80kg의 쌀가마니 하나를 어깨에 척 올리더니 망설임 없이 그 위에 또 하나를 얹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160kg이라는 비현실적인 무게가 소년의 척추를 으스러뜨릴 듯 압박해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에 불꽃이 튀었지만 정주영은 어금니가 깨져라 물며 가게 안 깊숙한 곳까지 쌀을 날랐습니다. 쌀가게 주인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너라. 내 놈의 도끼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날부터 정주영의 지독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새벽 3시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가게 앞마당을 비질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쓸었는지 주인은 아침마다 거울처럼 매끈해진 마당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당시 배달의 핵심은 자전거였으나 산골 출신인 정주영은 자전거 페달조차 밟을 줄 몰랐습니다. 남들이 퇴근한 고요한 밤, 그는 빈 가마니를 자전거 뒤에 싣고 밤새도록 경성의 어두운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수십 번을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 뼈가 보일 정도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는 그를 보고 동료 배달원이 기함하며 소리쳤습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사흘 만에 자전거를 마스터하다니 자네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서 온 독종이구먼. 정주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남들처럼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신용은 말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정주영의 배달은 예술을 넘어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쌀을 내려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집의 쌀떡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귀신같이 파악해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주인이 부르기도 전에 쌀떡이 비어갈 때가 되어 왔습니다. 라며 문을 두드리는 그를 보고 경성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그의 정직한 수고는 곧 신용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자산이 되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부를 정리하던 쌀가게 주인이 정주영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주인은 품 안에서 묵직하고 낡은 열쇠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주영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주인은 인자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정주영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겪었지만 너처럼 남의 가게를 제 목숨처럼 돌보는 놈은 처음 보았다. 내 친자식들도 너만큼의 투지를 보여주지 못했어. 이제 이 가게의 열쇠를 내게 넘기려 한다. 나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 편히 쉴 테니 내가 이 복흥상회의 주인으로서 내 야망을 마음껏 펼쳐보거라. 정주영은 열쇠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가출한 소년이 처음으로 세상의 목덜미를 휘어잡은 증표이자 훗날 세계를 뒤흔들 거대 기업 현대의 초석이 놓이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고향의 흙먼지와 아버지의 구분 등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소년의 눈은 더 이상 지평선 너머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 지평선 자체를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번의 가출 실패는 소년의 가슴 속에 도끼를 심어주었습니다. 1934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밤, 소년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잠든 부모님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소년은 도둑처럼 안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괴짝 안에는 아버지가 장터에서 평생의 동지였던 소를 팔아 마련한 돈 7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7 식구의 겨울을 버텨낼 생명줄이었고 아버지의 구분 등과 맞바꾼 피와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돈을 품에 넣는 소년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성경 잠언서 12장 27절에 이르기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하였으나 소년은 지금 그 부지런함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불효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돈은 훗날 1000마리의 소가 되어 돌아오리라는 무거운 맹세와 함께 소년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달리는 소년의 뒤로 고향의 산맥이 멀어져 갔습니다. 경성에 도착한 정주영을 맞이한 것은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70원은 눈 깜짝할 새 사라졌고 소년은 공사장의 돌무더기 위에서 잠을 청하며 수돗물로 빈 배를 채웠습니다. 배가 고파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그는 고향 쪽을 향해 절을 하며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져온 이 소 한 마리 값을 반드시 만배로 불려 돌아가겠습니다. 이 서글픈 맹세는 훗날 서산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활한 소떼의 대장정이 되어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복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경성 복흥상회라는 쌀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들은 굶주린 소년에게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금광처럼 보였습니다. 정주영은 남루한 차림을 한 채 쌀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2배로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쌀가마니 2개를 한꺼번에 짊어질 테니 저를 써주십시오.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청년의 비쩍 마른 몸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놈아, 80kg 쌀가마니가 장난인 줄 아느냐? 하나도 제대로 못 들 녀석이 허풍은. 주인의 무시 섞인 말에 정주영은 눈을 부릅뜨고 다가갔습니다. 한번 해보지도 않고 어찌 아십니까? 올려만 주십시오. 주인은 턱짓으로 쌀가마니를 가리켰습니다. 정주영은 80kg의 쌀가마니 하나를 어깨에 올리더니 망설임 없이 그 위에 또 하나를 얹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160kg이라는 비현실적인 무게가 소년의 척추를 압박해 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노랗게 변했지만 정주영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도 가게 안 깊숙한 곳까지 쌀을 배달해냈습니다. 쌀가게 주인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나오너라. 내 고집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날부터 정주영의 전설적인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새벽 3시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가게 앞마당을 비질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쓸었는지 주인은 아침마다 거울처럼 매끈해진 마당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당시 배달의 핵심은 자전거였으나 산골 출신인 정주영은 자전거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퇴근한 고요한 밤, 그는 빈 가마니를 자전거 뒤에 싣고 밤새도록 경성의 어두운 골목길을 누볐습니다. 수십 번을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바지를 적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는 그를 보고 동료 배달원은 기함하며 소리쳤습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사흘 만에 자전거를 마스터하다니 자네는 사람이 아니라 독종이구먼. 정주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남들처럼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신용은 속도가 아니라 정성이니까요. 정주영의 배달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쌀을 내려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집의 쌀떡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귀신같이 파악해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주인이 부르기도 전에 쌀떡이 비어갈 때가 되어 왔습니다. 라며 문을 두드리는 그를 보고 경성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그의 정직한 수고는 곧 신용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자산이 되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부를 정리하던 쌀가게 주인이 정주영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주인은 품 안에서 묵직하고 낡은 열쇠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정주영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주인은 인자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정주영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썼지만 너처럼 남의 가게를 제 집처럼 돌보는 놈은 처음 보았다. 내 친자식들도 너만큼의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했어. 이제 이 가게의 열쇠를 내게 넘기려 한다. 나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 편히 쉴 테니 내가 이 복흥상회의 주인으로서 내 꿈을 마음껏 펼쳐보거라. 너라면 이 쌀가게를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천하의 근본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게다. 정주영은 열쇠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가출한 소년이 처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증표이자 훗날 세계를 호령할 거대 기업 현대의 초석이 놓이는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고향의 흙먼지와 아버지의 구분 등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소년의 눈은 더 이상 지평선 너머를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 지평선을 직접 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주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장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가게 이름을 경일상회로 바꾸고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사업이 번창하던 찰나 일제가 전쟁 준비를 위해 미국 공출제를 실시하면서 쌀가게는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피땀 흘려 일궈낸 터전이 종이 조각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음 먹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당시 경성거리에는 자동차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수리 공장이 나도 서비스를 인수했습니다. 문제는 정주영이 기계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직공들은 배운 것 없는 사장이 왔다고 수군대며 그를 무시했습니다. 정주영은 그들의 무시를 실력으로 깨부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공장에 홀로 남아 폐차 직전에 엔진을 뜯어냈습니다. 기름때가 눈 속에 들어가 따가워도 씻지 않았고 부품 하나하나의 이름을 외우며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급하게 찾아와 다른 공장에서는 보름이 걸린다는 수리를 열흘 안에 해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정주영은 손님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흘이 아니라 사흘이면 됩니다. 사흘 안에 고치지 못하면 수리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정주영은 공장에서 먹고 자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잠이 오면 찬물을 머리에 끼얹었고 손가락이 짓물러도 몽키 스패너를 놓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엔진은 기적처럼 우렁찬 소리를 내며 살아났습니다. 손님은 감탄하며 약속한 금액의 2배를 팁으로 얹었습니다. 해방의 감격도 잠시, 동족상잔의 비극이 휩쓸고 지나간 한반도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현대건설을 세워 갓 기업가의 기틀을 잡아가던 정주영에게 국가재건이라는 거창하지만 무거운 사명이 숙명처럼 다가왔습니다. 1952년 12월 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부산.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방한을 앞두고 미군 사절단으로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산 유엔군 묘지의 삭막한 흙바닥을 단 닷새 안에 푸른 잔디로 빈틈없이 덮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혹한의 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에 푸른 잔디를 구한다는 것은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방을 뒤져보아도 잔디는 모두 누렇게 죽어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현장 소장과 부하 직원들이 사색이 되어 정주영 앞에 엎드려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이 추위에 푸른 잔디를 구하는 것은 신이 와도 못할 일입니다. 제발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정주영은 책상을 쾅 내려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주영은 현장 소장의 멱살을 잡을 듯 가까이 다가가 부릅뜬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잔디가 없으면 보리라도 심어. 보리는 겨울에도 죽지 않고 푸르지 않나? 미군들이 보리랑 잔디를 구분이나 할 것 같아? 그저 그들의 눈에 푸르게만 보이면 되는 거야. 당장 낙동강변에 보리밭을 몽땅 사들여서 옮겨 심어. 부하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낙동강변에 파릇파릇한 보리 싹들이 트럭에 실려 유엔군 묘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군들은 한겨울에 피어난 푸른 대지를 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이르기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였는데 정주영은 그 믿음을 보리밭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성공 뒤에는 훗날 현대건설 최대의 위기로 기록될 고령교 공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낙동강을 가로질러 대구와 고령을 잇는 이 다리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 직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재비는 하루가 다르게 폭등했고 장비는 낡아 빠져 재구시를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적은 낙동강의 거센 물살이었습니다. 교각을 세우기 위해 박아 넣은 말뚝들이 밤새 내린 비에 맥없이 휩쓸려 내려가기를 수십 번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강가에 나가 텅 빈 수면을 바라보는 정주영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공사는 4년이 넘도록 제자리를 맴돌았고 계약 당시 책정된 공사비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현대건설은 파산 직전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어느 차가운 밤, 정주영은 강가 바위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병째로 들이키며 시커멓게 일렁이는 강물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동생 정인영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형님의 어깨를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직원들 월급은커녕 내일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경성에서 어렵게 마련한 집까지 다 팔았습니다. 형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다 길거리에서 굶어 죽습니다. 제발 그만합시다. 정주영은 대답 대신 빈 소주병을 강물 한복판으로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병이 수면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눈물이 그렁그렁한 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영아, 돈은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신용은 목숨보다 귀한 거다. 여기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세상 사람들은 현대를 영원히 사기꾼으로 기억할 거다. 죽어도 이 다리 위에서 죽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고령교 공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날 이후 정주영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사채를 끌어다 인건비를 지불했고 자신의 끼니는 걸으면서도 인부들의 밥상은 고기로 채웠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는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물살을 이기지 못하는 교각 아래에 거대한 철함을 제작해 가라앉히는 창의적인 공법을 도입하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1955년 약속된 기한을 훌쩍 넘겼고 막대한 적자를 보았지만 고령교는 당당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현대건설이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의 손실이었으나 정주영이 지켜낸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용이라는 자산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고집과 정직함에 감동한 정부는 이후 국가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중책을 다시 한번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실패는 시련일 뿐이지 불가능은 아니다. 고령교 위에서 흘린 정주영의 눈물과 땀방울은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이 되었고 한반도 근대화의 거대한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제3장 거북선 집회와 울산 미포만의 도박. 1971년 가을, 런던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정주영은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육중한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소를 찍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지만 수중에 든 것은 울산 미포만의 삭막한 백사장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가난한 농업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차관 승인을 결정할 은행 총재는 안경 너머로 정주영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 총재가 탁자 위에 놓인 타당성 보고서를 툭 치며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회장,
당신네 나라는 지금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소? 게다가 당신은 건설업자지 조선업자가 아니잖소? 영국은 500년 넘게 배를 만들어 온 나라인데 우리가 무얼 믿고 당신에게 이 거액을 빌려주겠소? 주변에 앉아있던 은행 관계자들도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의 비서들은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서류를 꺼낼 것이라 기대하며 은행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꺼낸 것은 구질구질하게 접힌 한국의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지폐 뒷면에 그려진 거북선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총재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총재님, 이 지폐를 똑똑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거북선이라는 철갑선입니다. 당신네 영국이 자랑하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인 1500년대에 우리 조상들은 이미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어 바다를 제패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었을 뿐 우리 몸에는 이미 400년 전부터 배를 만드는 피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거북선의 위용을 설명하는 정주영의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에 이르는 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정주영의 기계는 논리적인 보고서보다 더 강력하게 은행장의 심장을 타격했습니다. 결국 그의 배짱에 압도된 은행장은 떨리는 손으로 차관 승인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배를 사줄 선주가 없으면 차관은 휴지 조각이 될 판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곧장 스위스로 날아가 그리스의 전설적인 선박왕 리바노스를 만났습니다. 리바노스는 거대한 유조선 수백 척을 거느린 바다의 제왕이었고 정주영은 아직 조선소 땅도 파지 못한 사기꾼 같은 동양인이었습니다. 리바노스는 정주영이 내민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을 보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 껄껄 웃었습니다. 정 회장,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겁니까? 여기는 그냥 모래사장이 아닙니까? 배를 지을 도크도 없고 크레인도 없는데 대체 어디서 26만 톤짜리 유조선을 만들겠다는 거요? 설마 모래성이라도 쌓을 생각입니까? 정주영은 사진 속의 파도가 치는 모래사장을 가리키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외쳤습니다. 리바노스 씨, 여기를 보십시오. 나는 이 백사장에 조선소를 짓는 것과 당신의 배를 만드는 일을 동시에 할 겁니다. 현대건설이 고령교를 어떻게 완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민족입니다. 만약 내가 약속한 날짜에 배를 인도하지 못하면 현대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내놓겠소? 당신은 선금을 내고 배가 안 나오면 그 돈을 돌려받으면 그만 아니오? 당신에겐 믿질 게 없는 장사입니다. 리바노스는 정주영의 이글거리는 눈빛에서 단순한 허풍이 아닌 목숨을 건 승부사의 혼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과 지폐 한 장으로 얻어낸 7천만 달러짜리 계약이었습니다. 귀국한 정주영은 울산 미포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비서들이 가져온 지도를 모래사장 위에 펼쳐놓고 거친 막대기로 선을 그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일도 크다. 저기서 철판을 자르고 여기서 용접을 할 거다. 조선소 건물이 올라가는 동안 배도 같이 조립한다. 밤낮 가리지 말고 장비를 돌려. 지도를 들고 모래바람 날리는 백사장 위에서 고함을 치는 정주영의 모습은 마치 신들린 사람 같았습니다. 공학자들은 미친 짓이라며 혀를 내둘렀지만 정주영은 정말로 조선소를 짓는 공사와 거대한 유조선을 건조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1974년 6월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조선소 준공식과 함께 26만 톤급 유조선 1호와 2호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서 배를 주문받아 조선소 완공과 동시에 배를 띄운 역사는 전 세계 선박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한 사내의 불굴의 의지가 대한민국의 국운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해보긴 해봤어? 라는 정주영의 한마디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도전자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제사장 주베일의 열풍과 유조선 공법의 혁명. 1970년대 중반 전 세계는 제1차 오일 쇼크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재앙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원유 가격은 4배나 폭등했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던 대한민국 경제는 산소호흡기를 낀 환자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고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모든 기업이 몸을 사리며 살아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정주영은 홀로 지도를 펼쳐들고 중동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기름값이 올라 우리가 가난해졌다면 그 기름판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다시 찾아오면 된다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가 주목한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이었습니다. 당시 사우디 정부는 주베일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을 거대 산업항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공표했습니다. 공사비만 9억 3천만 달러, 당시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액수였습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건설사들이 입찰에 뛰어들었지만 사막의 살인적인 기후와 기술적 난이도 때문에 모두가 회의적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집무실에서 정주영을 마주한 박정희 대통령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대통령은 담배 한 대를 태우며 정 회장, 주위에서는 다들 미친 짓이라고 말리는데 정말로 그 사막 한복판에서 이 엄청난 공사를 해낼 수 있겠느냐고 무겁게 물었습니다. 정주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통령의 눈을 마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확신에 찬 어조로 답했습니다. 각하, 사막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기회의 땅입니다. 다들 뜨겁다고 도망치려 하지만 건설업자에게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은 1년 365일 내내 일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모래가 지천이니 골재 걱정이 없고 낮에 너무 뜨거우면 낮잠을 자고 시원한 밤에 불 밝혀 일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반드시 그 모래바람 속에 잠긴 달러를 몽땅 긁어 모아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마중물을 제가 떠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장사꾼의 욕심이 아닌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개척자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공사를 따낸 현대건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열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를 태우는 것 같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치는 모래 폭풍은 눈을 뜰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부들은 탈진해 쓰러졌고 기계는 과열되어 멈췄습니다. 정주영은 직접 현장으로 날아가 인부들과 똑같이 소금물을 마시고 모래바닥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기상천외한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10층 빌딩 높이의 무게만 수천 톤에 달하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들을 한국 울산 조선소에서 미리 만들어 바다에 띄워 중동까지 실어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기술진들은 경악하며 반대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이건 도박입니다. 만약 인도양의 거친 파도에 구조물 하나라도 유실되면 현대는 그날로 파산입니다라고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를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공학자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때 현장은 죽어나간다. 파도가 무서워서 바다로 안 나가면 고기는 언제 잡을 거냐?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우리 현대 정신 아니야? 당장 배를 띄워. 집채만 한철 구조물들이 뗏목처럼 엮여 울산을 출발했습니다. 태평양의 풍랑과 인도양의 거친 물살을 견디며
1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이 무모한 항해는 35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전 세계 건설업계가 숨죽여 지켜보던 가운데 단 한 장의 파손도 없이 구조물들이 주베일 앞바다에 도착하던 날 사우디 국왕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혁명적인 공법 덕분에 현대는 약속된 기한보다 훨씬 빠르게 항구를 완공했습니다. 주베일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중동붐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는 고속도로가 되고 공장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된 정주영은 또다시 세상을 놀라게 할 대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충남 서산의 천수만 앞바다를 메워 드넓은 옥토를 만드는 간척 사업이었습니다. 6,400만 평이라는 거대한 땅을 얻기 위해 바다와 싸우던 중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서 최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270m의 구간에서 초당 8m라는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는 조류가 문제였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 덩어리를 쏟아 부어도 물살은 비웃기라도 하듯 그것들을 종잇장처럼 먼 바다로 쓸어버렸습니다. 덤프트럭 수백 대가 24시간 내내 바위를 날랐지만 바닷속은 끝을 알 수 없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현장 사무소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로라 하는 대학을 나온 기술자들과 해양학자들은 도표와 계산기를 내밀며 현재의 조류 속도와 바위의 침강 계수를 고려할 때 현대의 장비로는 이 물길을 막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정주영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 더 이상 바위를 들이붓는 건 예산 낭비입니다.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정주영은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기술자들을 한 명씩 노려보며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이 대학 나온 놈들아, 머리만 굴리지 말고 방법을 찾으란 말이야. 책에 안 나온다고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만 생각했어. 조류가 너무 세서 바위가 떠내려가면 조류를 안 세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저기 고철로 팔려고 사다 놓은 대형 유조선 있지? 그거 당장 끌고 와."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회장님, 유조선을 가라앉혀 물을 막는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 유조선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기라도 하면 뒷감당을 어찌 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주영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꾸짖었습니다. "해보기나 했어?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소리부터 해?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은 과거의 데이터일 뿐이야. 현장은 살아있단 말이야. 유조선으로 물길을 딱 가로막으면 그 뒤쪽은 조류가 멈출 것 아니냐? 그때 바위를 쏟아부으면 끝나는 거야. 당장 시행해." 1984년 2월 24일 전 세계 토목 역사에 길이 남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이 322m, 23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아사노가 서서히 물살을 가로지르며 나타났습니다. 유조선에 물을 채워 서서히 가라앉히자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던 천수만의 조류가 유조선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바위를 쏟아부었고 불가능하다던 마지막 물막이는 단 이틀 만에 성공했습니다. 이른바 정주영 공법이라 불린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로 현대는 공사비를 290억 원이나 아꼈고 공사 기간은 무려 9개월이나 단축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기상천외한 공법을 대서특필했고 현대토목공학의 교과서에는 새로운 장이 써 내려가졌습니다. 정주영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의지이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인물, 아산 정주영.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정면으로 도전해온 한 인간의 치열한 기록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위인전 리부트. 오늘 우리가 다시 읽어볼 인물은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화려한 준공식장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초 서산 간척지 사업 당시 강력한 조류 때문에 방조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모든 전문가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그는 거대한 폐유조선을 가라앉혀 물막이를 하는 이른바 유조선 공법을 제안했습니다. 해보기나 했어? 이 짧고 강렬한 한마디는 그의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이론과 지식에 매몰되어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던진 일침이었습니다. 결국 이 기상천외한 공법은 성공했고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가 가진 연륜과 직관이 때로는 그 어떤 최첨단 기술보다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책임입니다. 그는 가출한 농부의 아들에서 시작해 국가 경제의 기틀을 닦는 기업가로 성장하며 한 번도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1998년 그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바로 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넘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소를 판 돈을 들고 가출했던 미안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민족의 화해라는 거대한 명분이 결합한 이 행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닦는 노년의 가장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에 부풀어 잠이 깼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일궈온 가치들을 사회와 민족을 위해 환원하는 절정의 시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서산 간척지가 있고 넘어야 할 판문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취에만 머물러 있기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을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인전 리부트가 정주영의 삶을 통해 발견한 시니어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기나 했어? 라고 되물으며 정체된 조류를 막아섰던 정주영의 기계가 여러분의 오늘에도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속에 새로운 도전의 불꽃을 지폈다면 여러분의 깊은 인생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위인전 리부트가 여러분의 품격 있는 인생 2막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위인전 리부트는 앞으로도 시대를 앞서간 위인들의 발자취를 통해 여러분의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